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저희 국제뉴스 전해오고 계시는 워싱턴이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목소리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계시네요. 저희가 마이크 계속 조정을 잘 해보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참, 뭐, 계속 했던 얘기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지겨울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게 날씨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요즘 이제 장마철인데도 열대야. 6월 말부터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참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이 폭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좀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온이 그 평균 기온이 61년 만에 가장 높았던 걸로 그렇게 그 중국 기상대가 집계를 했습니다. 1961년 이래 가장 높았던 그 지난달 평균 기온이 섭씨 21.3도. 그러니까 예년보다 한 근 1도 정도 높은 걸로 집계가 비교가 됐습니다. 허베이성 그 링서우라는 곳은 지난달 말에 낮에 섭씨 44도가 넘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6억 명 정도가 이 폭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이런 식의 그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그 수급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뭐 심각합니다. 예년보다 훨씬 무더위가 일찍 왔고요. 일본 그 소방청 집계인데 지난달 근 한 16,000명 정도가 열사병 때문에 구급차 신세를 졌다고 하는데 열사병 그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난 1일 같은 경우는요, 그 일본 전국에 있는 그 235개 관측점에서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더웠습니다, 진짜. 참 이게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중국 같은 경우도 고온 현상으로 농산물 이런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좀 식량난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게 전쟁 이외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한두 가지 뭐 증거가 있는 게 아닌데요. 또 그 기억하시죠? 그 얼마 전에 이탈리아 돌로미토 산에서 네네. 빙하 붕괴 사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나온 걸 보면요. 알프스 곳곳에 이제 그 기상 관측소가 있는데 알프스 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관측소 주변, 이게 해발 한 3,100m가 넘는 곳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눈이 물론 이제 여름철이 되면 녹는데 그 녹는 속도가 지금 뭐 유사일에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관측한 이래로요? 네. 네. 지금 영국 가디언지가 이거를 전했는데요. 이 관측소 주변의 눈이 가장 빨리 사라졌던 해가 1963년하고 2003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 8월 한 중순께까지 그 근처에 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한 달 이전에 사라질 것 같다고 그렇게 관측이 됐고요. 기상학자들 얘기는 지난달 말 그 관측소 주변에 있는 눈이 한 40cm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 무렵에 평균 한 3m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9분의 1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구 전체 그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산불 뭐 대단하죠. 근데 이번에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요. 또 산불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여의도 면적이 한 4배 이상이 탔는데도 진화가 잘 안 된다고. 왜냐하면 워낙 그 가뭄 때문에 목초가 말라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력 공급도 끊기고 했는데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에서 그 기후위기 여파 때문에 대형 산불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서울 면적의 30배 이상이 벌써 소실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기상 이변 때문에 여러 가지 날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이상한 날씨 기후가 계속 이제 최근에 저희 피부로 이렇게 와닿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제 예, 김민성 님이시군요. 날씨 이야기를 여기서 왜 꺼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날씨 얘기를 이제 꺼낸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벌써 눈치챈 분들 계시네요. 이제 전기세 얘기 딱 해주시는데요. 그쵸.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되면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되고 전기 더 많이 쓰게 되고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이런 부분인데 자 어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다 보니 원전이 이제 오히려 녹색 에너지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이제 간주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어떤 움직임도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탈원전 기조에서 이제 탈피해서 원전 육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데 좀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그린 에너지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조금 그 기조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지금 뉴욕 타임즈 보도인데요.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여기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탈원전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 그 주지사가 집권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기 이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딱 하나 있어서 이게 이제 디아블로 캐년이라는 원전인데요. 이게 2025년에 폐쇄될 그런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섬 주지사가 그동안의 태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 허가를 연장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이런 캘리포니아 전력 수요의 이 원전이 한 10% 정도를 담당해 왔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앤 페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이 사람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데 여기도 그동안에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뉴지사 개빈 주지사 그 제안을 자기는 환영을 한다 하면서 현지 매체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내가 왜 입장을 바꿨느냐 하면서 원전 폐기물 우려는 여전히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원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 디아블로 원전을 10년 정도 더 가동을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그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을 한 1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한 기류인데요. 원래 그 원전이 이제 시한이 다 될 경우에 이제 여기 이거를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 그렇죠. 네. 그 연방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그 계획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담당 부차관보도 탄소 중립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했다. 그래서 원자력이 이 해법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92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한 20%, 청정 에너지 기준으로는 생산 전력의 한 50%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유럽연합 말씀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유럽 의회가 그 지난 2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발발되기 한 몇 주 전에 이런 유럽 연합 에너지 분류 법안이라는 거를 내놨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일부 원전하고 천연가스를 특정 여건 하에서 과도적인 그린 에너지로 규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과도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거 뭐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유럽 의회가 오늘 새벽 들어온 걸 보면요. 이거를 표결을 했는데 찬성 328표, 반대 278표로 격론 끝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도 여기 대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환경단체는 뭐 즉각 반발합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냈는데 더러운 정치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푸틴한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전쟁 자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결과로 갈 테니까 두고 봐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대 환경 전도사 크레디 툰베리 트윗을 네. 했습니다. 위선이다. 그러면서 근데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자기는 예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런 그 10대의 이런 그 비판은 참 이 기성세대로서 참 듣기가 씁쓸합니다.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사실 사우디나 오펙도 증산해달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말을 안 듣고 있고, 이 에너지 가격을 빨리 잡아야지 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석유 에너지 관련 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이제 의존도를 어떻게든지 뭐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좀 이게 이런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선 기자님 말씀대로 참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냉방이라든가 이런 데 특히 그 선진권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지금 에너지 수급 비상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걸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에어컨 뭐 틀고 살다가 안 트는 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빛과 같은 게 아닌가. 이게 늘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날씨랑 에너지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좀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약간 이게 출구 전략의 신호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풍기는 것 같은 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비용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준비 회의가 열렸죠. 스위스에서 열렸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총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72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많게는 한 5천억 달러, 한 648조 원 정도는 전 세계에서 동결된 러시아 정부라든가 그 신흥재벌, 그 동결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전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예. 물론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과연 그게 법적으로 타당하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스위스 대통령이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 열렸거든요. 이 예. 회의가 스위스 대통령이 이제 재건 회의 이제 재건 준비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그 소유권이라든가 재산권 같은 거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건 인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권리가 어떤 뭐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제한하자면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이게 진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례성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수단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법적 용어거든요. 이 스위스 대통령 얘기는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뭐 어떤 전쟁 논리, 정치적인 논리로 이거를 몰아붙이면은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죠. 그래도 예. 유럽연합의 그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자기 그 스위스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우리 돈으로 한 8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 내에 러시아 신흥재벌이라든가 이런 계좌가 엄청난 자금이 있는데 그거를 이 재산 보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거를 어디까지 용인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스위스 당국은 금융 비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이런 조세 회피처로 지금 굉장히 주요 그런 조세 회피처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하고 이제 부딪혔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스에 이런 러시아 동결 자산도 많겠지만은 러시아 동결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어떤 숨기고 싶은 뭐 이런 자산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렇죠. 예,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뭐 스위스 당국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더 악이 될 수도 예,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스위스 대통령이 아까 말한 그 비례성 원칙,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자는 게 아마 그런 예,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떤 분께서 이게 전쟁 중인데 이게 왜 재건 정책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지금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을 하든지 뭐라든지 할 텐데 이게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참 저희가 뭐 오피셜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게 왜 나오는 걸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분위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푸틴의 출구 전략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 이제 대부분 다 장악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그동안에 미국이 계속 추가 무기 지원한다 이런 그 기사들이 거의 쉬지 않고 나왔는데 네. 제가 한 4, 5일 정도 계속 지금 새벽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와이어를 다 보는데 그런 기사가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뭐 물론 영국 존슨 총리는 뭐 아직까지 뭐 반드시 뭐 탈원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죠? 존슨 총리 자체가 지금 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출구 전략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곡물 수출 뭐 법적 문제 얘기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그래서 그 휴전이라든가 뭐 종전까지는 아니지만 휴전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월가에서 큰 자금, 큰 손들은 벌써부터 그런 거를 대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만. 예.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영국의 존슨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워낙에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과연 다음에 이제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영국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대통령 신뢰도나 뭐 이런 기구들에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또 조사가 나왔네요.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은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나 봅니다. 이게 지금 바이든만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갤럽이 지난달 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를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직을 포함해서 미국의 그 주요 시스템, 뭐 정치, 뭐 사법, 뭐 언론, 뭐 군 이런 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14개 주요 기구, 제도를 해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평균 27%, 이게 지금 역대 조사치 가운데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2004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한 40%를 넘었는데 평균 돼 있는데요. 지금 작년보다도 뭐 훨씬 많이 떨어졌고요. 재밌는 거는 가장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게 소기업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68% 신뢰도가. 소기업은 오히려 신뢰를 한다고요? 예. 그 다음이 미국은 확실히 군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64%. 경찰도 한 45%. 의료 시스템도 그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도 꽤 높은 걸로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관심은 꼴찌가 어디였겠습니까? 의회 신뢰도가 7%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도 25%에 그쳤고요. 최근 그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23%.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언론은 뭐 그 다음에 형사 사법 시스템도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기업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대기업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주목되는 거는 대통령직하고 연방대법원이 신뢰도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대통령직은 작년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떨어졌고 연방대법원도 11%포인트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짐작하실 겁니다. 금융위기라든가 뭐 정치적 당파주의, 그다음에 포퓰리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총기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중간 선거가 석 달 조금 넘게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위기 대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걱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독립기념일 백악관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렇죠. 분도 네네. 거기 자기 갔었다고 자기가 막 자랑스럽게 사진을 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시카고 총기 난동 사건 직후였거든요. 그런데도 강행이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그 소식 들으셨죠? 그렇지만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묵념합시다. 이렇게 하고 바베큐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바베큐 그래서 파티를. 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저 대통령이 저래도 되는 거야? 걱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저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다음번 공화당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유력시 되는데 이 사람 절대로 두면 안 된다. 이 사람 아주 전형적인 보수주의자거든요. 아주 공격하는 광고까지 내서 내가 바이든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식의 이제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참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부분들 참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공공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이건 뭐 이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뭐 세금을 왜 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그냥 그야말로 불복종 사태로 나갈 수 있고요. 더 바짝 특히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의회의 신뢰도가 7%.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해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이런 부분 사실 전 세계 정치가 뭐 선진국도 그렇고 다 비슷한가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씁쓸하면서도 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비판을 하는 기사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원래 언론 성향이 좀 어느 쪽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좀 비판적인 그런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죠. 뭐 이제 뭐 미국은 그 대통령 지지할 때 이렇게 항상 자기들 그 지지대 후보를 네네. 밝히고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보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 쪽인데도 불구하고서 바이든한테 이 정도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참 위기 인식을 좀 크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손재규 선임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